안녕하세요. 캐나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12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의 허리를 지나고 있네요. 올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시나요? 가는 해가 아쉬워 시간을 잠시 붙잡아 두고 싶은 일요일 아침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시계 바늘은 야속하게도 참 빠르게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도 이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묵직한 이야기들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 기간 호텔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놀라운 소식부터 불경기 속에 홀로 역대급 실적을 터뜨린 달러 스토어 이야기, 그리고 정부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구매한 전용기 소식까지 우리의 지갑 사정, 그리고 세금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해질녘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절기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월 14일 일요일 아침 뉴스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불황의 역설, 달러라마 순이익 3억 2천만 달러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로 문을 엽니다. 요즘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 이제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 속에서 나홀로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저가 할인점 달러라마입니다. 달러라마가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그 수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무려 3억 2,1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2억 7,580만 달러보다 16.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체 매출 또한 22%나 늘어나 19억 1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 스카보로의 한 달러라마 주차장이 차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기사에 실렸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문구류나 파티용품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식료품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이곳에서 생필품을 싸게 사서 돈을 아껴야만 그 아낀 돈으로 다른 마트에서 고기 같은 비싼 식재료를 겨우 살 수 있다며 달러라마를 찾는 절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하향 소비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라블로스 같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주거비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다 못해 더 저렴한 달러 스토어로 소비처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언 리 칼튼대 교수는 이를 두고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달러라마 측은 호주 시장 진출과 지난 1년간 83개의 매장을 늘려 총 1,684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된 것을 성장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그 이면에는 얇아진 지갑을 부여잡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우리 이웃들의 팍팍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래도 난 캐나다 경제를 위해 국산품을 사야지라고 마음먹으셨다면 다음 뉴스가 조금 씁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러라마가 호황인 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마음은 애국 소비, 현실은 최저가, 발목 잡는 가격표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압박에 맞서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사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노스 연구소가 CTV 뉴스에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국산품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장벽으로 가격을 꼽았습니다. 마음은 우리 기업을 응원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 걱정에 저렴한 수입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33%는 국산 제품을 찾기 어렵다는 가용성 문제를, 3분의 1은 어떤 제품이 진짜 캐나다산인지 알기 어렵다는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에서는 가격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30%에 그친 반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에서는 무려 60% 가까이가 가격 때문에 국산품을 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난 1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2.8%를 기록했고 여름 한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7.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인디드의 경제학자 브랜든 버나드는 25세 미만 청년들의 주급이 25에서 54세 근로자의 4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비싼 국산품 소비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당장의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이지만 내후년에 열릴 지구촌 최대의 축제를 즐기려던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박비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호텔비 폭등, 밴쿠버 2박에 1,700불입니다. 축구 팬 여러분, 혹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직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숫자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16개 개최도시 호텔 가격을 분석했는데요. 개막전 기간 동안 호텔 가격이 평균 328%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3주 전 평균 293달러였던 96개 호텔의 방값이 경기 일정 발표 직후 평균 1,013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멕시코시티는 무려 961%라는 살인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말 1박에 157달러 하던 호텔이 개막 전즈음에는 3,882달러, 우리 돈으로 하룻밤에 50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상승률만 2,300%가 넘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밴쿠버의 경우 6월 13일 경기 전후로 가격이 233%나 뛰었습니다. 다운타운의 일부 호텔은 2박 숙박에 1,700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토론토입니다. 6월 12일 캐나다 개막전 기간 동안 가격이 78% 상승해 평균 2박 비용이 267달러에서 487달러로 올랐습니다. 겨우 78%? 라고 안도해야 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피파 측은 숙박비 폭등에 대한 질의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업계의 심리는 이해하지만 팬들의 주머니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가격 정책이 축제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밴쿠버는 이렇게 호텔비가 들썩이는 와중에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스포츠 경기장 건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밴쿠버 화이트캡스 헤이스팅스 파크의 새 둥지 트나입니다.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가 번쩍 뜨이실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밴쿠버시가 헤이스팅스 파크의 새로운 경기장과 엔터테인먼트 지구를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화이트캡스는 BC 플레이스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달 말로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구단 측은 그동안 일정의 유연성 부족과 식음료 판매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BC 플레이스 사용에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악셀 슈스터 화이트캡스 CEO는 구단 소유의 경기장이 있어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팀을 밴쿠버에 안정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헤이스팅스 파크 일대, 즉 PNE 근처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켄신 밴쿠버 시장은 아주 중요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경기장 건립 협약이 화이트캡스가 밴쿠버를 떠나지 않게 할 결정적인 열쇠라는 겁니다. 사실 화이트캡스 구단주 그룹은 이미 구단 매각이나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수익성이 보장되는 전용구장 계획이 없다면 새로운 주인이 구단을 인수한 뒤 연고지를 다른 도시로 옮겨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전용구장 건설의 길이 열린다면 구단의 가치가 올라가고
팀을 밴쿠버에 계속 존속시킬 의지가 있는 좋은 투자자를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설명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헤이스팅스 경마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켄심 시장은 두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기장 규모나 재정 조달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밴쿠버 동부 지역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정부가 새로운 경기장을 구상하는 동안 연방 정부는 노후화된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연방 정부 7억 5천만 달러 규모 전용기 구매 계약 체결입니다. 앞서 서민들은 몇 달러를 아끼려 할인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타와에서는 꽤 큰 규모의 지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방 정부가 봄바디어 4위 글로벌 6,500 제트기 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봄바디어라는 회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퀘벡주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봄바디어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다국적 항공우주 기업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제트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부호들과 기업들이 애용하는 명품 전용기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 제조업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는 회사죠. 계약 규모는 약 7억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 새로운 제트기들은 1980년대부터 운용되어 노후화된 기존의 챌린저 항공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행기는 2027년 여름에 인도되어 그해 말부터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비행기들이 총리나 총독 같은 VIP 수송뿐만 아니라 의료 후송이나 재난 구호 작전 같은 다양한 작전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종사 훈련과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그동안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전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세금 낭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구매는 정부의 새로운 국방투자청이 관리하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7억 달러가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 비행기들이 단순히 VIP의 편안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유권자로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의 논쟁도 뜨겁지만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건강 문제입니다. 병원들이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노스베이 병원,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마스크 없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마스크를 챙겨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 지역 보건센터가 내일 12월 15일 월요일부터 환자 치료 구역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병동, 외래 진료소, 응급실, 대기실 등 환자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는 환자, 방문객, 직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 복도나 카페테리아 같은 공용 공간은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비단 노스베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 독감과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은 단순 감기 증상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응급실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하다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힘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 포드트럭의 새로운 방어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도둑 꼼짝마. 포드 F150 스마트폰으로 시동 원천 봉쇄입니다. 캐나다에서 트럭 소유하신 분들, 특히 포드 F150 차주분들은 밤사이 차가 없어질까 노심초사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포드 F150은 항상 도난 차량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요. 포드가 2024년형 모델부터 시동 억제라는 기능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바로 최근 발표된 통계 때문입니다. 미국 보험범죄국 NICB 분석 결과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25년 상반기 미국 내 차량 절도가 전년 대비 무려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의 효과가 숫자로 확실하게 증명된 셈이죠. 이에 고무된 포드 측은 이 기능을 2025년형 F250 슈퍼 듀티 트럭으로 확대했고 2026년형부터는 더 많은 차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차주가 포드 패스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엔진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도둑이 차 문을 열거나 차를 견인하려고 하면 즉시 차주에게 알림이 가고 경찰 신고 후 콜센터와 연계해 차량 위치를 추적하고 시동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경찰 관계자도 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회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 기술을 반겼습니다. 이 보안 패키지는 차량 구매 시 1년간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에는 월 7.99달러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2024년형 이후에 포드 트럭을 몰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직 이 기능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차를 지켜줄 든든한 디지털 보디가드가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밴쿠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8번째 뉴스는 밴쿠버 크레인 사망 사고 건설사들의 130만 달러 철퇴입니다. 지난해 2월 밴쿠버 오크리지 파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기억하시나요? 자재가 떨어지면서 노동자 유리지아 플로레스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BC주 산재재해 보상국 워크세이프 BC가 관련 건설사들의 총 13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청 업체인 앨리스돈에게는 약 51만 5천 달러, 콘크리트 작업을 맡았던 뉴웨이에게는 11만 3천 달러의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무거운 자재를 옮길 때 아래쪽 출입을 통제하는 접근 금지 구역 설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앨리스돈은 이 사고 외에도 2025년에 발생한 2건의 다른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68만 9천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크세이프 BC는 위험성 평가가 부족했고 작업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번 벌금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내 뉴스들이 다소 무거웠는데요. 시선을 잠시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9번째 뉴스는 시리아 주둔 미군 피습 트럼프, 강력한 보복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시리아 중부 지역에서 ISIS 잔당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 사막지대의 알탄프 기지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지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혼란스러운 틈을 타 테러 조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신호라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격은 미국에 대한 ISIS의 도발이라며 매우 심각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끄는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 역시 이번 공격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약속했는데요. 평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전쟁과 테러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10번째 뉴스는 오늘 해질녘부터 한우카, 어둠을 밝히는 기적의 8일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일요일 해질녘부터 유대교의 명절인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12월 22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도 불립니다.
한우카는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이 외세의 억압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성전의 등불을 밝힐 성스러운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그 불이 8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카 기간에는 9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 메노라에 매일 밤 촛불을 하나씩 더해가며 불을 밝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초를 꽂고 불은 왼쪽, 즉 새 것부터 밝히는데 이는 작은 빛이 모여 결국 어둠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명절이지만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따뜻한 빛으로 채우려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스토어로 향하는 발길부터 1조 원짜리 비행기 계약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분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전하다 보면 세상이 참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전해드린 한우카의 촛불처럼 그리고 이분의 말씀처럼 희망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It is better to light a candle than curse the darkness.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밝히는 촛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한 주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가장 큰 촛불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알차고 희망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일요일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